가게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봇계는 트랜스포머, 증시계는 아웃퍼포머, 아웃퍼포머 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절이 오고 있네요. 참 힘들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근데 반등이 센 반등이 아니라 그냥 미지근하게 조금씩 반등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쩌리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외국인들이 양시장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양매수해 주는 거 보니까 좀 보기 힘든 그림이었죠. 아직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콘텐커가 세게 난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그동안의 흐름과는. 네. 뭐 재작년도 이제 코로나 때 폭락한 다음에 폭등하는 느낌은 아니라서 최근에 이 약간 설렁설렁한 지수 반등 뭐 1% 이상도 많이 안 오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상승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항상 그렇습니다. 네. 의심의 벽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 의심이 사라지기 전까지가 마음이 편한 거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조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슬금슬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0.93% 상승했고요. 2,4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은 800은 조금 밑돌입니다. 795포인트고 0.56%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은 3,300억 매도, 기관도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그 장 막판에 좀 이상한 선물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현물을 누가 자꾸 샀다 팔았다 주문을 넣었다 말았다 하면서 선물 지수 대비 상당히 높게 현물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잠깐 포착이 됐었어요. 동시효과에. 뭔가 누가 자꾸 뭔가 체크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네. 뭐 호가가 갑자기 쫙 올라갔던 뭐 그런 종목들도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물량이 얼마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파악한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루니까 며칠 계속 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게 추세적으로 되려면 콘텐코가 세게 나와야 돼요. 콘텐코가 한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높은 한 1.3?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도 원달러도 1,300 어제 13원 정도로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1,307원 7.7원 정도로 0.4% 정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환율에서 보여주겠죠. 이번에 이게 반등장이라면 우리가 또 미국 같은 베어마켓 랠리를 시작하려면 환율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렴풋이 가지고 있습니다. 1,300원이면 좀 많이 왔다 싶어요. 1,300원 넘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금융위기나 IMF나 뭐 IT 버블 때 뭐 이럴 때 빼고는 별로 없었으니까 이례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좀 가라앉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합니다. 22가 도대체 얼마를 올릴 건 25bp가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50bp는 특별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25bp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50bp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달러 강세가 변경될 수도 있죠. 지금 컨센이 50bp까지는 커버를 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갑자기 대두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나리오는 25bp. 왜냐하면 과연 50bp 올릴 수 있을까? 유럽의 체력을 봤을 때 아무리 뭐 6%대의 뭐 역대급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50bp 올린다면 그동안의 유로화 약세의 흐름들이 없어질 것이고 그거는 한국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뉴스가 환율만 봐서 주식시장만 봐서는 상당히 유리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뭐 유럽은 계속 기준금리가 0%인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네. 뭐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50bp 올리면 드디어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네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인들 좀 국내 시장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환율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로 강세가 워낙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 네, 그렇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엔화는 예외고요. 네, 뭐 어제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어제는 좀 화학을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전기전자, 제조업 이런데 IT 위주로 좀 많이 샀습니다. 빈집과 빈 주머니입니다 현재. 오늘 뭐 삼성전자 1,8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제조업 섹터 제일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뭐 제조업 전기전자 종목들 비슷하잖아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3.6%, 일진머티리얼즈 2.5%, 삼성전자도 2.1%, LG엔솔 1.7%, 뭐 삼성 SDI도 1.4%,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였는데
뭐 후반으로 와서 플러스 0.5%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조기목재 섹터도 뭐 대형 포장, 영풍재지 5%대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강했던 화학 섹터, 오늘도 좀 LG 화학이 5%대 상승을 하면서 화학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통 섹터도 1.2% 정도 올랐는데요. 이마트가 어제 급등했는데 또 해놨네. 예,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3%, 롯데쇼핑도 1.5% 올랐습니다. 뭐 휴업의 의무 휴업, 그리고 폐지 기대감이 지금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락했던 업종은 의료 정밀 섹터.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6%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사실 코로나 관련된 뭐 회사들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일동제약이 좀 이슈가 있었죠. 일본 시어노기 제약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거 승인을 보류시켰습니다. 2월 달에 시어노기 제약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데요. 이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된 데이터 불충분을 이유로 두 번째 승인 보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대체적으로 의약품 섹터, 바이오 섹터가 다 안 좋았는데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 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는 오늘 하한가 기록했고요. 네. 신풍제약은 거의 9% 하락, 진원생명과학 5% 하락, SK바이오사이언스 2.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통신 섹터도 이제 하락률 3위를 기록했는데 LG 플러스하고 KT는 조금 플러스 났거든요. 근데 SKT는 마이너스 2.2% 기록을 했습니다. 네. 5G 중감요금제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것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GB 정도, 20기가 때 중간요금제 하나 신설하는 걸로는 소비자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입자 평균 사용량이 5G 가입자 평균 사용량이 27기가잖아요. 그래서 27기가 이 평균 사용량도 못 주는 중간요금제라서 이거 하나만으로 안 되고 구간별 요금제를 더 도입해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오늘 받은 것 같고요. 반도체 오늘 정부에서 이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450조 규모죠. 네. 네, 윤석열 정부 언급에 따르면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에 340조 원 정도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요. 일단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관련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현재 3% 수준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여러 개 쓰려고 하고요. 소부장 자립화율도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오늘 동지세미캠 바란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동지세미캠이 왜 그러나 싶었는데 뭔가 누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또 방문하니까 동지세미캠도 많이 올랐겠죠. 반도체 뭐 설비 투자하는 거 세액 공제율도 높였는데요. 기존에 6에서 10% 정도 했는데 2%포인트씩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품목 R&D에만 허용이 됐던 원래 52시간 근무제 하잖아요. 64시간까지 허용을 했었던 요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전체 반도체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오늘 IT 위주로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수요 위축 때문에 굉장히 이 투심도 많이 위축이 되면서 핸드셋 업종 하락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전기전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의 6월 스마트폰 판매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희망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2,750만 대 판매량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32%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NH증권에서 관련 코멘트를 했는데 락다운 완화와 아이폰 판매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로컬 스마트폰은 부진한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애플이 대부분인 이 해외 브랜드 이 부분이 전년 대비 24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브랜드 중국 업체들은 판매량은 0.5%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된 전체 스마트폰은 전년 대비 9% 많이 팔렸는데 사실상 애플이 완전히 다 끌어올린 거고 제일 많이 팔리는 그 중국 스마트폰 로컬 업체들의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네, 거의 뭐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쨌든 핸드셋 업종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악화됐던 투심이 조금 뭐 이런 소식에도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2년간 바닥 우하향하던 게 어찌 되었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우상향으로 바뀌니까 시장의 컨센이 바뀌어 이제 스마트폰은 끝났어 이러다가 반등하나? 2년간 반등하겠다고 해놓고 1년간 반등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2년간이군요.
코로나 때 안 됐으니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될 거야. 그리고 또 이젠 또 될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되던 게 역전이 되니까 시장이 상당히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갤럭시 8월 달에 공개한다고 이제 구체적인 일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갤럭시 폴더블 폰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출고가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좀 보급화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전망이 약해져서 조금 그 아이러니가 좀 있어요. 일단 이번에 올해 공개할 이 갤럭시 폴드 플립 4 요거는 전년도에 폴더블 폰이 한 71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번엔 1,500만 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배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었지만 내년에 발표할 이 칩 플립 그리고 폴드 5 버전은 출하량이 1,500만 대에서 뭐 3,000만 대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네. 갑자기 1,000만 대로 이렇게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근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번에 파는 거 보고 뭐 많이 팔리면 뭐 팔겠죠. 안 팔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넘어간다면 저는 그냥 그 접는 폰을 살 것 같아요. 폴더블, 폴더블 그냥 튤립 그 뭐지? 플립 폴드 두 개 있죠. 폴드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화면이 필요하니까. 그냥 다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번에 쫙 보고 그건 편할 것 같거든요. 그건 확실히 편할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이북 볼 때 패드 들고 다니면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패드 하나에 노트북 하나 들고 다니면 어깨 끊어질라 그러거든. 그래서 전자책 1000페이지짜리 전자책 들고 다니는 이북 사겠다 해서 이북을 샀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게 되면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이북을 볼 수 있으니까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네. 그래서 오늘 핸드셋 업종 보면요. 삼성전기 3.6%, LG이노텍 1.3%, BH가 4% 반등을 했고요. 파트론, 캠시스,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다 2%에서 5%대까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회사는 이제 현대차였는데요. 역대급의 서프라이즈가 났죠. 네,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3조 원, 2조 9,800억 원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이 2조 4천억 대였으니까 컨센 대비 한 2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7%나 증가를 한 수치고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는 알았는데 그 예상보다도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18.2만 대. 9.2% 전년 대비는 감소를 했지만 SUV와 제네시스 중심의 믹스 개선 그리고 인센티브도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환율 효과, 환율이 전년 평균 대비 2분기 평균이 12%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이런 효과들이 더불어서 마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인한 생산 확대 를 전망을 회사 측에서는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요 소식이 나오고 1, 2% 이렇게 오르더니 0%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올랐거든. 그동안에도 올랐죠. 이 후진장에 얘네만 자기 자리 지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전기전자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우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중 계약 한 5건씩 계약했던 거 하반기 반도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기 시작하면 한 대 받는 순간 나머지 4개의 주문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3개의 주문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서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하고요. 그러나 이제 현대기아차는 결국 본토인 미국에서 도요타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진짜 진검 싸움. 격세지감이에요. 도요타는 하늘 같은 회사거든. 근데 그 회사하고 겨루어서 뭔가 숫자가 좀 개선되는 것, 점유율이 개선되는 것 나온다면 그때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아도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위아가 1% 증가했고 상승했고 만도가 0.4% 떨어졌고 현대모비스 0.2% 늘었고 다 대체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KB증권에서 아이폰 14 이 고가 모델이죠. 프로와 프로맥스 OLED 패널 주문이 아이폰 13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긴축 경영 방침 발표를 하면서 이제 관련 밴더들 좀 떨어졌었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OLED 패널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렌즈 이런 등 부품 주문량이 전년 대비 10에서 20% 정도 증가함과 동시에 8월 달 본격 생산을 앞두고도 아직 주문량 축소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긴축 경영 움직임이 노트북이나 다른 데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폰에만큼은 아직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폰 14 이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BOE의 진입도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 한 70%를 담당을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30% 정도 담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얘네들 6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주문이. 조금 부품 여러 개부터 6월 말부터 주문 오더가 시작되어서 그러니까는 1차 벤더한테 하면 1차 벤더가 2차 벤더, 2차 벤더가 3차 벤더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월 말부터 시작하고 7월부터 본격화되고요. 줄일 거면 지금 줄여야 돼요. 네. 이미 나왔어야 네, 됐죠. 지금부터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는 거 봐서는 네, 아마 그냥 고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늘어나는 걸 봐서는 줄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중국에서 점유율 확대가 아이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오늘도 삼성동이 사실 MLCC 들어가는 거는 중국의 로컬 업체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로컬 업체들은 사실 판매량이 6월달 판매량에서 별로 안 좋았는데 애플이 늘어난 건데 LG노텍이 조금 더 오르는 것도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이 애플의 그래도 긴축을 한다는데 영향이 완전 없겠냐 이런 의심을 그렇죠? 하는 건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심리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노텍은 남들에 비해서는 덜 빠졌어.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넉마 줍는 구간이거든요. 많이 떨어진 것들이 좀 반등도 좀 세게 하는 와중이죠 지금. 보유한 것 중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게 잘 오르더라. 아, 그거 못 팔아가지고 말이야. 네. 네. 반토막 났는데 빡빡 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리고 오늘 동박업체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저께 어닝 쇼크 났었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 전기료가 폭증해가지고 여기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닝 쇼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부 다 목표가를 대폭 하향을 시켰거든요. 오늘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사실 다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혼자 8%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네요. 유진증권은 목표가 1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5% 하향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양반입니다. 여기 목표가가 지금 9만 원이잖아요. 다른 데는 다 5만 원대인데요. 신금투가 9만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46% 하향시켰고요. 하나증권은 10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46% 하향. 키움증권은 9만 2천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43% 하향했습니다. 전부 다 대폭 하향했는데 일단 유럽 전기료 상승한 거 말씀을 드리면요. 솔루스 첨단 소재 총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7%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올해 유럽의 전력 비용 상승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헝가리의 공장이 있거든요. 이 헝가리 전력 도매 가격이 5월 기준으로만 봐도 전년 대비 240% 증가한 상황입니다. 1분기에도 이 전력과 연료비가 460%전 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부담이 좀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분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간 들어가는 전력비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던 전망이 150억 정도 전망을 했었거든요. 요거를 다 300억까지 늘렸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는 24년도에도 전기료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13%에서 8%로 하향을 시키면서 타겟 PER도 하향 조정해서 네. 이렇게 목표가를 내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재료 이슈인데요. 구리 가격 영향을 받잖아요. 동박을 이제 구리로 이제 원재료를 만드니까 6월 이후에 구리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지박과 동박의 판매 가격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박 업체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일단 이 테슬라가 굉장히 호시적 발표를 하면서 2차전지 섹터가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다른 동박업체는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SKC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력비 상승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 비중은 동박이 비중이 좀 낮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60%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얘네보단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 매출이 좀 80% 정도 됩니다. 동박 매출이 굉장히 대부분인데 유럽에도 공장이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영향이 아마 있지 않을까 한번 실적 나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중고차로 팔려면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떨어질까요? 네, 지금이 피크일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가 또 가격 올렸더라고요. 또 올렸습니까?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돼. 내가 보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가격이 신차 가격이 안 올라가면 중고차도 더 이상 따라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제 느낌에는 느낌상 피크. 파실 건가요? 그럼 타고 다닐 수가 없잖아. 팔면 그게 골 때리더라고. 팔고 딴 거 사도 되죠 뭐. 안 나온다니까요. 차가 안 나온다. 네, 차가 안 나온다. 그게 골치 아픈 거죠. 1년을 쉬어야 되거든. 네. 탄소 발생 없이 살고 싶어요.
그 집에 뭐 태양광 이런 거 저런 거 설치하셨는데 또 쓰셔야죠. 지난달에 그 하지였잖아요. 하지 발전이 1000kW가 됐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기세가 없어. 네. 또 이게 증시가 요즘에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그런지 현대오일뱅크가 결국에는 IPO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4분기에는 상장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증시 침체로 재가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상장 철회고요. 2012년에 처음 추진했을 때는 업황 악화로 철회를 했었고 2018년도에는 회계 감리가 좀 강화되면서 철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증시 침체로 세 번째나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증권업종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그저께 저녁에 그 서준식 교수하고 만나가지고 대담을 했습니다. 월간 서준식 하면서 증권주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증권주가 나쁘지 않다. 실적이. 그리고 위험 관리가 잘 됐다. 보통 이 정도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채권 손실 나고 이러면 자체 운용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적자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데 상당히 방어를 잘했다 했는데 실제로 채권 딜링을 많이 하는 증권사의 손실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수수료는 원래 줄어서 그런지 뭐 수수료 수익 감소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적자 나는 증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 2016년까지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가격 매력이 높아진 게 증권 업종 전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IRP나 ISA 쪽에서 그쪽을 편입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얻어맞았기 때문에 뭐 더 얻어맞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요걸 잘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